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정말이지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이슈, 어떤 주제로 두 후보가 뜨겁게 맞섰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 대장동, 법카, 주가 조작, 두 후보 간의 어떤 감정선이 폭발했던 그런 TV 토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생결단. 어제 TV 토론을 한 단어, 하나의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 사생결단. 함께 보시죠. 윤석열, 법카 횡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공격에 이재명, 윤 죽는다 패널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록 워딩을 꺼내 든 겁니다. 그러자 다시 윤석열 후보, 그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나온다라고 하자 다시 이재명 후보, 허위면 후보 사퇴하겠느냐라고 날선 공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불꽃 튀겼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선. 어제 TV 토론에서 이 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느낌 받으셨습니까? 경향신문 3면입니다. 바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질문과 역할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답변 도중에 눈 감고 고개를 가로젓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의 1555 공약의 MB 아바타 경제다라고 비판을 했다. 묘한 전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에 이 묘한 기류, 이 묘한 전선, 특히나 야권 단일화가 어그러지고 나서 안철수 후보의 뭔가 달라진 뉘앙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300만. 이 서울신문 1면이 쓰고 있는 300만, 뭘까요? 지금 보시죠. 여야 16조 9조 추경안 처리했습니다.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나갑니다. 정부 안보다 2조 9천억 늘었고, 추경 규모 진통 끝 본회의에 의결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로 확대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 이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10% 금리를 주는 적금 나왔습니다. 뭘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금리 10%짜리래 청년희망 적금 첫날부터 가입이 폭주했습니다. 일반 적금 금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최대 금리죠.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앱 접속 장애가 속출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부제로 신청할 수 있게, 가입할 수 있게 해놨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TV 토론에서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TV 토론의 승자는 누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설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바라다 박 선생, 국민의힘 선대본 박정호 국무실장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대장동, 법카 유용, 주가 조작, 서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갔던 치열했던 TV 토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자, TV 토론 본방도 재밌고 사실은 본방 바로 다음날 돌직구쇼의 해설을 함께 본다면 더더욱 재밌지요. 감정성 터진 이윤. 감정성이 터졌다. 보는 이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어제 TV 토론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TV 토론 명장면 준비했는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법인카드 횡령에 왜 답하지 않냐라고 몰아붙이자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녹취 파일로 맞불을 놓는 그 불특이 든 장면입니다. 거두절미 이 장면 바로 보시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이 답을 먼저 하세요. 아니십니까?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양 후보가 목소리까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대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가 이 대목 굉장히 흥미롭게 오늘 꼽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끝끝내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했어요.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서 끝끝내 답을 안 한다라고 몰아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라는 김만배 녹취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성남시장 모르게 시행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짜고 1조 원대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하고 시행사가 거기서 또 유동규 본부장이 뭐 700억 원대의 뭐 뇌물을 약속받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의심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널을 들고 결국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윤석열은 죽어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낸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자 검사의 양심으로 이 녹취록을 봤을 때 뭐 어딜 따라가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시장을 따라가죠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당시 시장의 최대 치적 사업을 성남시 산하단체 본부장이 시장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짜고 과연 막대한 이익을 준 다음에 본인도 그런 뇌물 받는 게 과연 시장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공개한 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은 뭐 판결문 이런 게 아닌 거죠.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을 만들어진 근본 배경을 보면 사실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 간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전 투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입니다. 거기 나온 얘기를 다 무슨 100%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 소재가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검사도 기소를 할 때 피의자의 말을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거죠. 예. 증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어떤 그냥 공허한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양심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법률가죠. 변호사죠. 법률가의 양심상 그 녹취가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오히려 대목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의 끝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었던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언성을 높이면서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라고 윤석열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이야라고 몰아붙였냐면 김만배 녹취록을 이재명 후보가 읽자 윤석열 후보가 그 녹취록의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나온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부분이 녹취록에 있다는 허위 사실 책임질 수 있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TV 토론이 끝나고 원희룡 본부장 등이 이재명 게이트가 담겼다라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 본부장이 공개한 것은 한 언론의 보도 이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말해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기도 했고요.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 녹취록 여기 있다. 김만배,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발언이 녹취록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고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혹시 준비되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게이트 녹취록이 허위 사실이라고 여기 있다라고 녹취록을 공유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게이트 발언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로 사흘 전 이 후보는 재판에서 무죄 확정됐다.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저 표현은 대장동 토론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대법원에서 무죄받았던 고 이재명 게이트고 대장동 게이트라는 건 아니다라는 게 선대위 해명입니다. 자, 그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게이트가 있는데 해명이 길다라는 반응이고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게이트와 후보가 토론 때 말했던 이재명 게이트는 다른 뜻이다라는 반박인 셈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자,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어제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요. 이제 그 상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두고 봤던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이재명 게이트라고 윤석열 후보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재명 게이트가 녹취록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매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이재명 만약 후보가 문제가 되면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때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랄지 비방으로 인해서 이거 처벌받을 수 있겠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건 이번 TV 토론이 끝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대에서 한 얘기가 좀 다르게 제가 보는 어감이나 뉘앙스는 이재명 게이트가 허위 사실 그게 녹취록에 있다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당신이 책임지고 아니면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들은 것도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내용을 보니까 발표한 내용 보니까 SNS에 거기 보면 녹취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그렇죠. 녹취록에 있다. 그러면 저도 몰랐고 시청자 다 몰랐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명백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논란의 확산 자체가 이재명 선대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당시 TV 토론하면서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법 위반 지적이 이게 어떤 부분이냐 예.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몰아붙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건 아니냐? 그렇죠. 아니 지금 이후에 보면 TV 토론 후에 끝나서 보면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말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러면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녹취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시청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서 이 논란 자체가 예.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해명 한번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박도 한번 들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의 어제 토론회 발언은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허위 사실이고 윤 후보는 사퇴하라라는 강한 재차 공세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네요. 아니 저 녹취록은 2020년도 10월 26일 날 녹취록입니다. 2020년도 10월 26일 날. 근데 2020년 10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TV 토론회 중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이게 선거법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유무죄를 가리는 예. 그러니까 법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10월 23일 날 나오는데 거기서 선거법에 대한 최종 무죄 판단이 10월 23일 날 나옵니다.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10월 26일 날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선거 시기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이익을 말하자면 5천억 정도 환수했다. 그리고 5천억 환수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이걸 쟁점으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 3심 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정이 났는데 김만배 씨는 그 선거법 말하자면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이재명 게이트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대장동 예. 사건을 김만배 씨 일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럼요. 선거법 이 위반 후보의 사건입니다. 선거법 TV 토론 발언의 유무죄 그렇습니다. 판단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한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해석인 거죠. 그럼요. 그것이고 그리고 대장동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것은 2021년도 9월부터죠. 그러니까 시차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보면 예. 그때 당시에 대법원 이제 무죄 판결을 두고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이 이재명 게이트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판넬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발언들을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은 대장동 몸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선거법 예. 대법원 확정 판정, 무죄 확정 판정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네.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맥락이 때문에, 다르다. 예, 맥락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맥락이 다르던 어쨌든 김만배 씨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제시해서 그 이후에 인지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몸통과 관련된 이재명 게이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그 공방의 주제가 뭐냐면 대장동 비리를 둘러싼 몸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와 윤석열 예. 후보 사이의 특수관계, 긴밀한 관계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키고 결국은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끝은 50억 클럽으로 가는데 결국은 하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주고 이득을 본 사람이 결국은 몸통 아니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네. 표현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말이군요. 그거는 이제 그 조선 월간 조선입니까? 예. 월간 조선 3월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직 그 서점에 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서점에 안 깔렸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안 깔리고 이미 판매도 되기 전에 저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의아하다. 근데 예.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야당 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아 단장님, 여당의 반박은 일단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있었던 건 몰랐던 것 같다는 게 전재수 의원님의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겠냐, 허위 사실이다라고 공세했었던 의미의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에 의미의 표현은 없었다라는 게 여당 측의 이제 반박입니다. 강한 반박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전재수 의원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서운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저렇게 바로 해명을 하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신병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얘기했던 녹취록에 대해서 저게 이재명 게이트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인지 판결과 관련한 게이트인지 어떻게
이게 밤새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우선 하나 궁금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전지전능하다. 김만배 씨의 속마음속, 머릿속을 다 밤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출출한 분들이구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자, 출처 얘기했는데요. 저 출처에 대해서 우리 그전부터 맨날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뭐 어떤 대법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민주당이 지금 며칠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오는데요. 그때도 저희 당이 얘기했어요. 자, 그 녹취록의 출처가 어떻게 되면 이 전체를 다 공개를 해라. 일부만 발췌해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 했는데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 나오잖아요. 저는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결국엔 민주당이 그 녹취록 속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그거 갖고 여태 거짓말로 막 정치 공세한 거예요. 대장동이라는 데서 좀 벗어나 보고자 그냥 그렇게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애타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서 자유롭고 니네가 사과하라라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녹취록에 나와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 사과하라고 하고 국민의힘 사과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뭐라고 설명을 할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 윤석열 후보 어제 좀 더 강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게이트 이 건을 좀 몰아붙였으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보고 난 다음에 들더라고요. 예. 자, 여야의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 의견 정리하자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저 표현, 뒤늦게 공개된 저 표현의 맥락이 다르다라는 여당의 해명은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나왔는데 부분적으로만 발췌해서 윤석열 죽어라는 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건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의견입니다. 다시 재반박. 예.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21년도 9월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오는 저 녹취록은 2020년도 10월 26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2심을 거쳐가지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이 2020년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 무죄가 나고 난 뒤에 10월 26일 날 김만배 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재명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정치 생명이 걸린 위반 사건을 두고서 그때 당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겁니다. 이건 2020년도 10월 달 이야기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는 2021년도 9월 정도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완전히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맥락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지금 저 녹취록이 그 월간조선 3월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네. 월간조선 3월호인데 3월호가 지금 저희들이 어제 서점에 확인을 했는데 서점에 깔려 있지가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책이 이제 월간조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판매도 안 되고 있는데 온라인에도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굉장히 이게 귀신 고칼할 노릇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것은 어제 대장동 몸통을 주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게이트는 그 대장동 몸통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것은 그때 당시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나냐 안 끝나냐 굉장히 많은 저 논란들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와중에 이재명 게이트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주고받은 겁니다. 판단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은 여야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공히 전해드리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녹취록,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라는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 윤석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왔고 자 그러자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는 그 끝에 이재명 게이트가 결국 나온다. 김만배 일당도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을 인지한 거다.
라고 다시 재반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언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장면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아내의 주식거래 의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언쟁이 격화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계속 딴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검찰이 수사를 뭐 다 했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네.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심하게 언쟁을 벌이는 대목도 주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정도 했으니까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경제를 고민하시면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겁을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그건 나중에 그런 확인하기로 식의 하고요. 저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아니십니까? 그럼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는.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이 아니죠. 지금까지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시면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우리 윤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재명 기자, 그 두 후보 어떤 감정은 괜찮은 겁니까? 뭐 사람이라면 썩 좋지 않겠죠. 썩 좋지 않을 어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넌 뭐 양쪽 다 토론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요. 사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한참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죠. 그러고 나서 심상정 후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사실 토론의 정석은 아니죠. 본인이 비판했으면 얘기를 듣는 게 토론인 거고 뭐 그 자체는 이재명 후보 얘기가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윤석열 후보의 집권 이유, 만약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서 대선에서 이겨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우려는 과연 그 초거대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쉽게 해서 야당은 늘 말이 바뀌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뭐 전혀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토론에서 보다 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재명 후보 역시 계속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심상정 후보가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규칙 얘기만 계속합니다. 근데 뭐 사실 물론 이제 뭐 토론회에서 규칙은 가장 중요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본인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규칙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해명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가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지가 충분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제 토론은 늘 내용보다 토론의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많이 각인되는데 양쪽 후보다 이렇게 건강한 토론을 벌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지금 이제 법정 토론 3번 정도 더 남았나요? 이제 2번이 남아 두번 있는 거죠. 이제 남았습니까? 주요 후보 4명은 그리고 오늘 네. 이제 주요 후보 4명을 제한 나머지 후보들 토론이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요. 예. 예, 그렇군요. 남은 토론도 아마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묘한 전선도 좀 감지가 됐습니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주로 몰아붙였는지도 어제 눈여겨볼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거, 경기도청을 추가로 한 게 5,900억입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예산이 얼마라고요? 네? 제가 지역 화폐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지역 화폐죠.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무엇이 우선 원칙이냐? 예를 들면은 지역 화폐로 하게 되면 뭐 잘 그래봐야 거기서 음식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거는 영원이다.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까먹었어요.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아니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뭐 이렇게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저기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네.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그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뭐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입니까?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5G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에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팩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은 실장님,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분석하기를 네. 안철수 후보의 뭐랄까 기류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TV 토론과 좀 달라졌다. 예컨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 예컨대 윤 후보의 답변 도중에 한숨을 짓는다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듯한 모습은 이전 TV 토론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단일화 앙금이 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앙금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토론해 보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앙금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존재감 내지는 전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와의 각을 세워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과거 보면은 두 번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전문적인 얘기 뭐 양쪽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공이 전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토론해 보니까 사실은 뭐 저런 그 데이터 디지털 정부 뭐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까지 미시적인 부분까지 막 질문을 하면서 공세를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거나 아니면은 뒷부분에 가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이 답변을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들로부터 좀 나쁜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뭐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앙금 그리고 각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 대구 경북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짚어드린 여론조사는 대부분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제 미처 못다 해드린 여론조사와 오늘 업데이트된 최신 여론조사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주제는 딱 이겁니다. 이제 보름 남았다. 보름을 앞둔 여론조사 향방은 어떨지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께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시원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 여론조사를 미처 못 전해드렸어요. T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 42.2%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인 양상. 심상정 후보가 2.7%,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5.8%, 김동연 후보가 0.4, 허경영 1.7%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새롭게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보시죠.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42.4, 심상정 3.2, 안철수 6.6의 결과입니다. 전문가께 묻겠습니다. 배종세 소장님. 네. 지금 앞서 봤었던 KSOI 여론조사만 빼고 네. 어제 제가 보도해드렸던 두세 가지 여론조사와 그리고 이 JTBC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40%를 넘는 수치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KSOI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 이재명, 윤석열이 접전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최신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도 속 터지네요. 들쭉날쭉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대체로 지금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총망라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든 바뀌든 앞서는 추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조사 결과도 있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수치상으로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아요. 이런 결과 나온 이유는 조사까지도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 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47%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49%.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한 조사. 그러면 네. KSOI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인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이 결집을 했고 이걸 뺀 나머지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해요.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앞선다 이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단, 코 두 가지입니다. 단, 코. 단은 단일화입니다. 지난주에 주로 이제 실시됐던 조사 결과 발표된 건데 단일화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부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 조사에서 보면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결과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주목받고 더 윤석열 후보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는 현상, 이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도 화들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원인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간 결과도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 코로나입니다. 단은 단일화, 코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단코.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 50대 중도층에서 타격을 입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 TV 토론도 아주 뭐 적극적으로 뭐 비등비등할 정도로 예. 정말 살기가 일 정도로 TV 토론을 했는데 물론 그건 마냥 안 된 거지만 그런데 지지율이 좀 주춤했던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그건 코로나죠. 왜? 지금 뭐 수도권에 일파만파 10만 명 시대가 열리고 자영업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무료 진단키트 어디 있어요? 어디 팔아요? 이게 또 상당히 불만을 증폭시키거든요. 아, 무료 진단 키트 어디 그렇죠. 있어요? 진단 키트 어디 팔아요? 네, 진단키트는 또 무료도 아니지만 무료도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단코. 그럼 단코 중에 단 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박정아 위원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 여론을 더 강하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단일화였거든요. 역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단일화의 파괴력, 경쟁력 이전 선거에서도 다 입증이 됐던 것이거든요. DJP 연합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근데 일단 안철수 후보를 껴안지 못했던 거. 이 부분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또 PK 지지율까지 영향을 또 20대 학생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든 밖에는 앞서더라도 글쎄 이제 보름달이 누가 될까요? 계속 윤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대체적으로 뒤지는 여론조사 양상의 원인은 배종찬 소장님 해석에 따르면 단코, 단일화 여파와 코로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지지율 열세, 이재명 후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뭐 여론조사상 수치는 뭐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그리고 실적이 증명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또 통합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상호 의원은 SNS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상호 의원이고요. 오늘부터 비상체제 돌입, 당세에서 숙직하기 위해 이불을 챙겨가겠다. 뭔가 지지율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지지율에서 40%대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 이재명 후보가 30% 초중반대로 뒤지는 양상이 나오자 우상호 의원은 이불을 챙겼습니다. 영호남 여론조사 지지율도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호남은 보수의 텃밭이고 호남은 진보 정당의 텃밭이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인데 KSO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5.4%에서 32.4%로 7.0%포인트가 대구 경북에서 이 조사에서는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자, 윤석열 후보 호남에서 15.4%에서 27.7%로 3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12.3%포인트 호남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대구에서 7% 오른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 12.3%포인트 오른 윤석열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 호남 공들이기가 호남뿐만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번 대선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서울. 이거든요. 그러면 호남 공들이기는 사실 호남이 아닌 거예요.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더군다나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고 아성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게
호남 공들이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여론연구소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약진,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약진인데 다른 조사는 또 안 그래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흥미롭게 예. 볼 대목이 지역벽 무너져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TP 234 무슨 말이냐? 호TP 호남 윤석열 후보 20% 돌파, 대구 경북 T 이재명 후보 30% 돌파, PK P 이재명 후보 40% 돌파 목표입니다. 호TP.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 왜?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고 끝까지 박박 긁고 있는 누룽지 대선이기 때문에 누룽지 대선. 지역벽은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간다. 예. 이전과는 달라졌다. 예.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호TP, 누룽지 대선, 박박박. 오늘 명언들 많이 나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탄 윤석열 후보 이 조사에서 호남 지역 유세에 공을 들였는데 이런 공약 지금 호남에서 관심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광주 시민들의 수건인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증오를 이용해 이익을 획득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 집권하는 것 이외에는 국민도 국가도 민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두고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특히 광주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이 대표, 민주당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주제로 1대1 TV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표만 의식한 정치적 행위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을 제1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토론한다고 한다니 시민들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또 SNS를 썼어요. 한가하지 않고 내일 광주로 가서 광주 시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네.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상승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라는 것을 두고 여야가 논쟁 중인데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번 대선은 큰 한방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은 무슨 대선? M여중을 겨냥한 대선이거든요. M여중. 그렇죠. 지역벽이 왜 무너지는가? MZ세대, 여성, 중도층입니다. 다 외우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예. 자, 그런데 이게 호남에서 광주에서 쇼핑몰 솔깃한 거예요. 누가 20대 30대 쇼핑몰이 생겨? 또 여성들 안전하고 쾌적한데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전통시장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도 동시에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연령대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겨냥해야 되는 것. 게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로 봤을 때는 적지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광주에서 20대, 30대 MZ세대죠. 여성 중도층까지 겨냥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분석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이었습가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여론조사 대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정 능력과 도덕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로 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국정 능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대선 후보 자질, 국정 능력 먼저. 이재명 후보의 국정 능력과 관련해서 충분하다, 국정 능력이 55.8%가 나왔고 부족하다가 41.2%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국정 능력 부족하다가 60.1%, 국정 능력 충분하다가 36.7%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정 능력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성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 자질을 물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보시죠. 도덕성, 이재명 후보 도덕성 부족하다 67.4%가 나왔고
도덕성 충분하다가 31.4%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도덕성 부족하다가 56.6%, 충분하다가 41.9%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국정 운영과 도덕성을 물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덕성은 두 후보 모두 50%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대선, TV 토론도 가스라이팅 TV 토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유권자들 또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그래도 국정 능력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낫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참 묘한 것이 전반적으로 비호감, 국정 능력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배우자 리스크, 온갖 논란, 의혹이 넘쳐나는, 그대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말 그대로 이판사판, 피장파장, 독인, 선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흥미로운 여론조사 분석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배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 논란이 여야 간에 계속되고 있고 단일화 결렬의 진실 공방 논쟁도 국민의당, 국민의힘 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지사 옆집 논란 계속, 단일화 결렬 진실 공방. 야당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 옆에 GH 합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냐? 그렇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라며 GH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것인가? GH는 합숙소의 비선 캠프 활용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이겁니다. 숙소 전세 계약 자금 출처, 숙소 배치 규정 및 임원 합숙 규정, 합숙소 운용 현황, GH 100여 개 숙소에 대한 계약사항 등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GH가 해명한 것이 사실인지를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GH를 항의 방문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라는 요구군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고 또 측근이라고 했던 이현욱 변호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에 임명된 직후에 임직원이 한 48% 증가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공기관이 뭐 비정규직 제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정규직을 거의 늘리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 뭐 줄어든 기관 됐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더욱이나 직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관사가 이현욱 사장 이전에는 한 30여 개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133개로 한 100여 개가 한 2년 만에 더 늘어납니다. 잠시만요. GH에 어떤 개가 늘어났다고요? 30개에서 100여 개. 임원이 늘어나고 그다음 관사가 이렇게 늘어나죠. 관사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옆집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합숙소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직원들을 위한 관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건지,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고 나서 경기주택공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고 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직원과 그렇게 많은 숙소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옆집 논란이 가뜩이나 부각된 상황에서 과연 그 행정 절차가 정상적이냐라는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앞서 우리가 이제 토론회 때 얘기했지만 뭐 대장동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녹취록이 나와 있고. 근데 자, 이 옆집 논란이 불거진 건 기본적으로 이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맞물려서 이제 불거진 건데, 자, 유용 의혹은 제가 감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검사의 양심을 얘기했으니까 기자의 양심을 얘기하면 이건 그냥 녹취가 공개돼서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닙니다. 영수증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 및 사용 내역이 있고 사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업무를 지시한 배모 전 사무관이 스스로가 상식선을 넘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의혹이다 이렇게 같이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을 해야죠.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가 과연 경기도 어떤 본인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건지 아닌지 충분히 해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좀 민주당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기자의 양심을 걸었어요 방금 이 발언에.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이 옆집 의혹을 두고 공방이 심한데 검찰 출신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옆집이 정말로 GH 합숙소가 맞는지,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합법적으로 운영된 GH 합숙소다. 청년 4명 직원이 살았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GH 합숙소가 옆에 있었다는 것도, GH가 경기도지사 옆에 있었다는 것도 서로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요거 대선 전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금방 확인을 하려고 하면 사실 물론 뭐 전세계에서 여러 가지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랄지 선대위에서 부인을 하면 결국 검증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사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주, 2주 내에 무조건 밝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CCTV 아파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유추 취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GH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전 사장, 그 GPS 위치 추적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출입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명백히 이건 지금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이고 사실은 뭐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밝혀질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대선이 끝나야지 예. 합숙소인지 아니면 선대본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묻는 김에 여쭤보는 김에 그러면 그 이전에 제기된 논란은 이건 뭐 언론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배모 사무관이 스스로 도대체 그 많은 양을 김혜경 여사가 어떻게 다 드시는지 모르겠다. 배모 사무관이 그 집에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했고 7급 사무관 전임 공무원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다라고 배모 사무관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음식이 누구에게 배달됐고 어떻게 섭취됐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까? 근데 야당의 주장이 저는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식사를 뭐 김혜경 씨 혼자 아니면 뭐 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식사의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식사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순회동에 있는 거에 배달이 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곳에 배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회동에 갔던 음식을 다른 곳에 배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옆집에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사실관계가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의혹제기죠, 의혹제기. 그런데 이게 사실 선대본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GH공사의 어떠한 숙소 규정이 한다도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당 숙소를 어느 정도 면적을 써야 한다는 게 규정이 있는데 예. 그 범위를 일단 훨씬 벗어났죠. 그래서 60평대 아파트를 사실은 합숙소를 쓰는 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합숙소 관련해서 GH공사 사장이 이현욱 전 사장이 사실 리틀 이재명으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합숙소를 총괄했던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 법인카드로 음식 배달 같은 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대본부를 꾸리면 모이는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약을 짜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음식 배달이 그때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아요. 하지만 대선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나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예. 자, 김광선 변호사님은 개인 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의 의혹에 의구심을 들 만한 대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의 또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후보 배우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실의 감사와 조사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GH 직원 숙소 관련해서는 GH에서 수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신입사원급에 해당하는 직원 2명과 평사원 2분, 그래서 4분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판교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합숙소는 1인 1실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근처에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근에 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H의 설명, 그다음에 일부 언론의 확인 취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데, 이제 그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번에는 옆집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혹만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GH가 이미 해명을 했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캠프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명백하게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씨,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로는 주식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명백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또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5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캠프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형평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텔레그램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주말 공휴일에 이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저녁을 챙기는 듯한 텔레그램이 공개됐습니다. 논란입니다. 오늘 저녁에 공관 저녁 챙겨드리러 갈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확인했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하는지요? 6시? 점심 나오고 나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5시에서 5시 반 사이라고 생각해요. 모모 비서랑 통화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준비됐으면 2층 회의실 탁자에 놓아주시면 돼요. 6시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 공휴일에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의 저녁을 챙겨드리러 갑니다. 자, 뭐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비서님, 지사님 저녁 식사 및 약 드신 사진입니다. 반도 안 드신 듯합니다. 내 말이 유유. 원래 전부 다 드시는데. 그러게. 근데 왜 공간에서 어떻게 된 거지? 모모 비서가 저녁 챙긴다고 했는데 의전팀에서 준비한 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자, 이 대화방에 따르면 의전팀이 별도로 있는데도 이 공무원 등이 이재명 지사의 식사를 공휴일과 그렇지 않은 평일과 함께 챙겼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당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박정아 단장님. 글쎄요, 뭐 이제 점입 가경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7급 A 모 공무원은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 무슨 투명 인간으로서 거의 무슨 산호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휴일도 갑자기 불려나가서 의전팀을 제외하고도 공관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저녁 식사를 챙겨줘야 되고 약을 챙겨줘야 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배모 사무관한테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일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 법인카드 내역이나 A모 공무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해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해명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지금 무조건 뭐 사과했으니까. 이재명 후보 제가 볼 때는 작년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과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마저도 지금 훼손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과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모 공무원한테 얼마나 어떤 일을 시켰으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얼마나 뭐 무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 알잖아요. 뭐 김혜경 씨나 뭐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움직이 왔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용서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아까도 합숙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선거운동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건으로 지금 벌써 며칠째 공방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게 이상해요. 빨리 털고 나가야죠.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새로운 텔레그램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된 건데 이재명 기자, 일단 저 텔레그램 내화대로라면 주말에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지사의 저녁을 챙겨주게 시킵니다. 공간에 가서 저녁을 챙겨주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평일에 지사가 먹고 남긴 식판을 5급 사무관에게 보고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대화도 나오고, 그 대화 중에는 식사를 챙기는 별도의 의전팀이 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산업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무방한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간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적 업무를 할 수 있죠. 공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공간을 이렇게 관저로 쓰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공적 업무,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대외적 활동을 할 때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날 주말에 무슨 공적 업무가 있어서 식사를 했다면 뭐 그것도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비서실이 챙길 수 있지만 문제는 늘 배모 전 사무관을 채용한 이유는 국회 소통과 해외 의전 담당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뭐 공간을 챙기는 건 국회 소통이나 뭐 해외 의전과 전혀 무관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왜 그걸 배모 전 사무관이 챙기고 그걸 다시 또 7급 공무원한테 그걸 시키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모 전 사무관이 결국은 채용했던 이유와 전혀 무관하게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부부의 사적 업무를 봐주는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조금 전에 박정환 실장도 얘기했지만 뭐 사과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책임지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공적 업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적 남용이 있다 그러면, 공적 권한에 대한 사적 남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더 큰 권한을 맡기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국민이 판단해야 할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정말 법인카드 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기 남부청에서는 이미 수사를 대선 이후로 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전혀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저는 그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게 별정직 두 분, 5급 배모 사무관과 7급 이 별정직 공무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네. 거기에 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후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두 분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공간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공적 업무가 수행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직과 다르게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간 관리 업무를 맡았으면 당연히 자신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무슨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산호비로 쏜다고 이게 산호비로 산호비 역할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고 형사 책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해명을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형사 책임까지 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명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검찰이 공소장에 명백하게 범죄 일람표에까지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다.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좀 돈 번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주식 거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이런 걸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주식 그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사과할 것은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것이 좀 그 가지수가 줄면은 좋겠지만 어떻든 사과해야 될 것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도 그런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세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휴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 후보자의 밥을 지사의 밥을 챙겨주고 휴일에 누가 다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하고 법인카드에서 음식 배달하고 이거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에 사과했으니까 새로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 사과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 사과를 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냐? 물론 법에는 포괄일죄라는 게 있어요. 사기 10번 하면 전부 다 합쳐갖고 한번 처벌하는 거. 근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7급 공무원이 지금 공간관리 공무원으로서 지금 채용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사는 보지 못하고 선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5급 공무원 배모 씨하고 그다음에 7급 공무원을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마치 어떤 재벌 집안의 집사 같아요. 그리고 이 7급 공무원은 마치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면 사실 이 뭐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녹취록에 보면 공적인 업무에 관한 대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만 뭐 녹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산업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공관이랄지 아니 이재명 후보랄지 이재명 가정사를 위한 도우미를 뽑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운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 7급 5급 공무원이 다른 공적 업무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만 녹취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반면에 다른 공적 업무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수사 등 여부를 보고 판단해봐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번엔 이 단일화 결렬의 공방과 리스크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단일화 결렬 문자 진실 공방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은 회견 전 윤 후보에게 완주 의지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답변 기다리거나 실무자 간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 기자회견 열어 저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윤 번호 유출돼 하루에도 문자 수백 수천 개 들어와 확인을 다 못한다.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자 보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통화를 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몇 시간 뒤에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문자를 하나 보냈다라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성일종 의원입니다.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이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대여섯 몇 개의 채널이 가동이 됐었고 저희 윤 후보님께서 전화하시고 난 이후에 하루 기자회견을 하셨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단일화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어놨다. 깜짝 공개인데 그런데 국민의 당에서는 무허가 초안이다.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갈등이 깊어지죠. 이태규. 후보와 교감 없는 사람들이 멋대로 쓴 것. 안 후보는 그런 협상하지 말라 경고했고 합의 내용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무허가 초안이다. 이태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사퇴설, 선거운동 포기설, 또 심지어는 이제 경기지사 대가설까지 이렇게 막 퍼뜨리는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현재로선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런 이제 요인이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조롱도 단일화 결렬의 상당한 원인이었다라는 내용을 시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또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는가. 뭐 조롱을 하거나 그다음 협박을 하거나 혹은 뭐 또 상중에 또 이상한 말들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들은 그 단일화에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조롱, 이게 문제였었다.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교체 놓고 장사 그만하라. 조롱은 제가 하지만 협박은 님들이 했다. 서울시장 때 생태땅 꺼낸 모습이 데자뷰 된다.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 마음 놓고 장사 그만하라. 이준석 제거해야 거간도 하고 지방선거 때도 한 자리 없고 그런 건데 말이다. 이 대표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종합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기로 마음먹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한 축이 이 대표의 이런 강경한 입장들 때문이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저 발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역 선대위원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지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뭐 이런 발언뿐이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여러 발언들이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먼저 저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봤지만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를 논의를 벌이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 전에 통화를 했다 그러면 통화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고 단일화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다. 그랬으니 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 지금 단일화를 갑자기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접어버린 게 과연 적정한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 한편으로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아니 사람이 유서를 쓰지 않으면 유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상식 밖의 얘기죠.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느냐가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무관하게 안철수 지지층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지지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들을 설득할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스스로가 정권 교체의 도구로 쓰이겠다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숙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이준석 대표식으로 계속 저깃을 단일화에 어깃장을 놓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켜야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가 왜 지난해 4.7 재보선거 때 고사됐는데 또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에 호감이 가지 않는 그 지지층이 존재하고 그 지지층에게 계속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 비호감 지지층에게 호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건데 전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발언들은 오히려 비호감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실루엣의 정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루엣은 실루엣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허경영 후보. 무보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보수 대통령으로 일하겠다. 월급 안 받겠다는 거죠. 자, PS. 이건 못 따라하겠지. 아마 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를 두고 허경영 후보는 내가 원조다.
이재명 후보는 짝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겨냥한 듯한 발언 같습니다. 무보수 대통령 되겠다. 김관선 변호사님, 글쎄요, 뭐 집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허경호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높지는 않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대통령이 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의 역할이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정치를 좀 희화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를 굉장히 재밌게 한다. 물론 뭐 공약을 보면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황당무계한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뭐 약간 뭐 재미있는 감초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보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지금 뭐 발차기랄지 이런 걸 또 공약에 있어서 일부를 뭐 이재명 후보가 따라서 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본인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는데 약간 함축적 의미인 것 같아요. 무보수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자기가 하는 걸 모든 것을 따라하는 후보처럼 보이니까 못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법인카드 이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측면들, 뭐 경기도청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건 돈과 관련된 부분을 약간 이중적 의미로 저걸 내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허경희 후보의 저런 어떤 워딩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발차기를 허경영 후보 하라는 그런 뭐 규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루엣의 정체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의 어떤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기했는데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유포되자 고민정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법적 절차 밟을 예정이다. 그땐 검찰 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저때 브리핑 내용이죠.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 그의 거짓에 속았고 배신 행위에 치가 떨린다. 전재수 의원님, 마치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처럼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저게 이제 검찰총장 내정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보통 이제 장차관들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때 그 브리핑 자료 같습니다. 박지원 시장님. 저도 하루 딱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긴 한데 청와대 대변인일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정 의원도 이제는 이미 공인이에요. 공인이고 정권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화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상식이 있는 분들은 저게 어떤 식으로 잘못돼서 어떤 의도로 쓰여지는지 알 테니까 너무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들이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마지막 그 퍼즐 때문에 저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내가 픽업했던 검찰총장으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 상황이 지금 오늘의 대선의 가장 마지막 그 한 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